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변화를 느끼는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모른다는 답이 72.8%였고요. 제도를 설명하고 나서 대구 자치경찰이 가장 우선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65%는 범죄 예방 같은 생활안전을 꼽았고 그 다음이 사회적 약자 보호였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연말까지 세이프홈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데요. 벨이 울리면 누가 왔는지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창문 잠금 장치, CCTV 같은 가정용 방범 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안전이 불안한 1인 여성 가구나 범죄 피해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또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자치경찰이 시민 곁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9월 2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절기 추분인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완연한 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고 아침에 안동 14도, 영주 1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안동 영주 지역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공기의 순환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기질은 청정하고요. 오늘도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안동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성의여고 앞 강변에서 2022 안동 낙동강 캠핑축제를 개최합니다. 안동 낙동강 캠핑축제는 2016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연계해 전국 캠핑객을 대상으로 안동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축제는 전국의 가족 단위 캠퍼 100팀 400명 정도를 모집해 안동의 농산물을 활용한 캠핑 요리 대회,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자유여행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행사장은 100팀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팀마다 소용량의 전기가 제공됩니다. 참가비는 3만 원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니까요. 캠핑 축제로 선선한 가을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오늘도 파란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면서 낮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미리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은 날씨와 함께 일교차 크게 벌어지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6일 포항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신고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피해를 입었거나 농업, 어업, 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와 비닐하우스, 어선, 수산 등 양식시설, 농경지, 가축과 어패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요. 특히 이번 태풍으로 주택과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돼서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유재산 피해 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피해 신고 종료일은 오늘 오후 6시까지로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오늘 오후 6시까지 피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23도, 습도는 7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진 후포항과 울릉 사동항을 오가는 선플라워 크루즈호가 오는 29일 본격 취항에 나섭니다.
시험 운항을 마치고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울릉도를 오가는 새로운 뱃길이 열리게 됐는데요. 선플라워 크루즈호는 승객 638명이 탑승할 수 있고 차량 2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15,000톤급 대형 카페리 선박입니다. 또 4시간 10분이라는 짧은 소요 시간 덕에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를 오가기 위해선 배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한데요. 겨울철엔 여객선 결항 일수가 많아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웬만한 기상 상황에도 운항할 수 있는 또 다른 크루즈 선박의 취향으로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울릉도 사계절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운항으로 선플라워 크루즈호가 울릉 주민들의 편리한 발과 관광객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 금요일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키워드? 네, AGT입니다. AGT요? 네. 줄임말이겠죠? 뭐예요? 네, AGT는 자동 안내 주행 차량을 일컫는 말인데요. 대구 도시철도를 완성하는 순환 4호선 건설이 AGT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동 안내 주행 차량 AGT 경전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AGT 경전철을 활용한 고무 차륜 형식 경량 전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과 비교하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네. 3호선의 경우 모노레일로 교각 선로를 그렇죠. 이용합니다. 네. AGT는 외관상 큰 차이는 없지만 레일의 형태가 다릅니다. 하나의 선로를 이용해 열차를 운행하는 모노레일과 달리 양쪽 선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AGT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이미 부산 지하철 4호선 안평 미남 구간에 AGT 경전철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운행이 시작되기 이전 경북 경산에 위치한 경량정철 전용 시험선에서 차량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트램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죠? 근데 네. 지금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계획이 달라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구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기존 트램 순환선 조정 계획을 파기한다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3호선도 원래 AGT 방식을 채택했지만 막판에 형태를 바꿨습니다. 지난 2018년 고시한 용역 결과에서도 순환선 경전철 노선의 편익 비용 비율은 착공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순환선을 포함한 신규 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구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그래요. AGT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런 건데 계획을 이제 이렇게 트램에서 바꿨는데 지금 뭔가 자꾸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게 좀 많아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반발이 혹시 있었습니까? 네, 지난 16일 열린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김대현 시의원이 도시철도 순환선 건설 계획 변경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트램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도로 한 차선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달구벌대로 중심부에 트램을 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트램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트램이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구 경실련은 서울 위례선 트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교통난 해소, 대중교통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신교통 사업이라며 서울시 계획대로 오는 2025년 개통이 이뤄지면 57년 만에 서울에 트램이 부활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어 도시철도 순환선 차량 형식과 노선 변경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 우려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책이나 뭔가를 변경할 때는 충분하게 이제 그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 충돌되면 또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곳곳에서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보죠. 네,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 어떤 걸 벤치마킹 합니까? 네, 경북도가 포항 영일 신항만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의 항구 도시 로테르담을 벤치마킹합니다.
2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경북도 네덜란드 연수단은 로테르담 항만공사를 방문해 주력 성장 산업인 물류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포항 영해 신항만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떠오르고요. 네, 로테르담에 갔다고요? 네, 네. 로테르담은 네덜란드를 넘어 유럽 최대의 무역항을 둔 도시입니다. 네. 북해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항만과 더불어 철도, 도로, 항공 모든 교통이 발달해 있어 유럽의 관문으로도 불리는데요. 배후 지자체들과 유기적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 물류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로테르담 항은 인접한 17개 지자체와 주택건설, 교통, 수송, 토지개발 정책, 환경, 공공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역 도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해운과 항만 기능을 과감히 탈피해 대규모 배후 물류단지와 시설을 구축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일구 포항 신항만을 이제 로테르담 항과 유사하게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경북도는 로테르담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와 상호 협력을 통해 포항 영해 신항만을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로테르담 항만공사의 경영과 운영 방향을 검토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는 건데요. 이를 위해 유통단지 중심의 사업 추진, 중고차 수출 등 특화 모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네. 또 선박의 대형화나 온실가스 이슈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로테르담 항만의 모델을 집중 연구할 방침입니다. 그래요. 네, 이미 부산항만공사는 로테르담 내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네. 이곳을 경북도 우수 농수산물의 수출 전초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경북에 이제 바다가 있는 도시가 있으니까 세계적 항구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경북도의 계획인가 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공중전화입니다. 공중전화. 우리 장 기자님은 공중전화 이용하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보긴 했는데 휴대전화를 사용한 네. 세대라서 별로 그렇군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그래도 한 개씩은 있어요. 카드 넣거나 동전 넣는 거 가끔 봅니다. 거의 없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휴대전화 보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공중전화 대수도 줄었지만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현재 1,800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공중전화 설치 및 운영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할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 규정돼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그 대구에 1,800대 정도면 꽤 많이 남아 있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공중전화 역사는 올해로 120년이나 됩니다. 최초의 공중전화는 한성 인천 전화소를 연결한 것인데 당시에는 연결해주는 직원을 앞에 두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야외 공간에 무인 공중전화가 설치된 건 1962년이었습니다. 이후 타 지역으로 거는 시외 전화가 가능해졌고 카드식 공중전화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선불 카드도 맞습니다. 인기를 끌었죠. 그랬죠. 특히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가 삐삐. 등장하면서 공중전화도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줄 서서 기다려서 그죠? 네, 맞습니다. 1999년엔 전국 최대 15만여 대가 설치됐지만 이후 내리막을 걸으면서 지난해 기준 3만 7천여 대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2017년 이후 공중전화 운영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 감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중전화에 대한 추억은 가득가득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치해둬야 된다라는 어떤 그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네. 네, 활용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빈도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네. 대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멀티부스가 있고요. 네. 미세먼지 농도 측정 및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한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공중전화 부스의 설치에 충전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거점에 이게 있다는 거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중전화는 각 지역의 거점에 설치됐기 때문에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공간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네. 대구시가 추진하는 마이크로 EV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사업과 연계해 오는 2022년까지 대구 지역 공중전화 부스 55개소를 전기 이륜차 공유 배터리 스테이션 부스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네. 완충된 배터리를 비치해 교체하는 시설로 상용화가 이뤄지면 전기 이륜차 이동거리 제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스는 있을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지나가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박람회가 대구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진학부터 취업, 창업까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김현지 리포터가 취재해왔습니다. 현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1회 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박람회는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받고 있지 않은 미취학 또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지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센터 1층과 2층이 박람회에 참여하는 대학과 여러 기관으로 꽉 차 있었는데요. 먼저 1층에선 지역 내 17개 대학이 참여해서 학과들을 소개하고 입학 정보를 안내하면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04년생이고 검정고시 출신이거든요. 일단 제 생각은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서도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가 어떤 과가 있을까. 동물보건과에 애완견이나 이런 애들 동물병원 가는 그 자격증 따고 간호학과는 면허증 따고 있고요. 유아교육과도 자격증 과정이죠. 저는 로봇 자동학과 안성수 교수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걸 이제 분위기를 보면 주로 이제 IT 계열로 많이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뭐냐면 국가적으로도 딥러닝이나 AI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공대가 아닌 다른 쪽에서는 이제 간호학과들 이런 쪽 어떻든 간에 취업과 직결되는 그런 학과들을 선호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게 눈에 딱 보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과정을 밟아서 대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이든 타이든 어떤 사회에서 어떤 약간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들도 저희들이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진로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 학생들을 찾아다니고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정보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자기가 몰랐던 어떤 그 자기의 적성을 알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이 이제 옆에서 양면 좀 지원을 좀 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이점이라 하면 실제로 이제 자기 진로나 어떤 그 전에 알고 싶었던 그런 학교나 과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바로 다이렉트로 얻을 수 있는 사실 저희들도 다른 전시회나 그런 데 나가서 이제 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학부형들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박람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람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대되든가. 다른 진로 박람회하고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좀 말씀해 주신 분 아주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그런 자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8개 대학에서는요. 나만의 향수 만들기나 메이크업 체험, 물리치료 체험 같은 전공 관련 체험 부스를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각 학과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에선 대학 진학이 아닌 곧바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소개하는 부스에서 청소년들이 만 18세 이상 청년이 됐을 때 찾을 수 있는 일자리나 창업 지원 과정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네. 대구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박기영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회적 경제 쪽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는 대구 산업군과 비슷한 비율로 다양한 업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연 쪽의 기업들이 강세고 먹거리, 식품 쪽, 제조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쪽에 저희는 육성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어떤 창업에 대한 관심 분야는 아무래도 이게 영상, 문화 뭐 이런 쪽이 사회적 기업에 여전히 좀 강세고 IT를 활용한 앱 활용, 뭐 앱 개발 이런 걸 활용한 콘텐츠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창업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더 늘고
근데 이게 딱 청소년이라고 특화해서 진행되는 분야는 없고 청년에 대한 뭐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걸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든 다양한 어떤 자기 관심 분야의 업종이나 업체에서 좀 경험을 쌓는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런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좀 창업에 대한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렇게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각 시도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저희 대구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만 18세에서 만 39세 요 해당하는 어떤 청년들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다양한 교육 지원이나 진로에 대한 상담, 컨설팅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 지원 이런 사업들은 찾아보면 되게 청년 지원 사업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다 챙겨주는 거고 네. 청년들은 사실 막막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은 도움이 됐겠어요. 네, 제가 현장에 갔을 땐 박람회가 열린다는 걸 알고 개인적으로 찾아온 친구들도 대안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해서 방문한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네. 친구들은 막연했던 진로가 이곳에 와서 구체화됐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19살 강주성이고요. 이제 영상 관련 대학교로 가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여기 진로 박람회 한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럼 주로 어떤 거를 좀 질문하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면접 관련된 거나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뭘 배울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왔어요. 새로운 것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도 봤고 체험하는 게 많아서 좋았어요. 저는 소방안전학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방관이 꿈이고 이제 안 그러면 경찰관 쪽 그쪽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대학교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와서 보니까 고1인데 이제 대학교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1대1 컨설팅도 했었는데 대학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영어에 관련된 일은 하고 싶다 이 생각은 했었는데 1대1 컨설팅 하면서 맞춰주시고 하니까 확실하게 길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받은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더 정확한 목표를 이루면서 꿈에 대해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작년 한 해 대구의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인원을 집계해봤더니 1,211명이었다고 하고요. 매년 1,0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진로 박람회도 앞으로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래요. 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게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이 또 3건 중에 1건은 기각됐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최지연 변호사의 내로남불에서 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당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진짜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네. 네. 예,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그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자 영무원이었던 전 씨가 입사 동기인 여자 영무원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전 씨는 피해자에게 교제를 강요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서 직위 해제 조치를 받았었는데요. 네. 이후에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날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살인죄가 아니고 보복 살인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네. 그 특가법이라고 네. 하죠. 그 특정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 그리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예. 경찰에서는 애초에 살인죄를 적용했었는데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는데요. 네. 전 씨가 자신이 한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데 대해서 보복 목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네네. 구체적으로는
당시 위생모를 쓰고 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갔고 또 당시 양면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범행 후에 이를 뒤집어 입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착용한 장갑에 대해서도 흉기를 잘 잡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신상 공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 전 씨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고요. 네. 또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라든가 재범의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되면 그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언론에 노출할 때 뭐 모자를 씌운다든가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송치를 할 때도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4번의 앞에 막을 기회가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또 해서 더 안타까움을 전하고 네, 있습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스토킹 범죄라는 게 끊이질 않습니다. 네, 최근에 특히 스토킹 범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요. 그 최근에 서울 서부지검에서는 그 수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의 집에 수시로 찾아가고 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서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또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려가 있다면서 구속 기소를 한 사건이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주에서는 자신을 변호했던 무려 8년 전에 변호했던 국선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고요. 네. 또 한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도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수개월에 걸쳐서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현재 수사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해당 대표를 입건하고 곧바로 잠정 조치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잠정 조치라는 게 뭐예요? 네, 우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확인되었을 때 바로 잠정 조치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우선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연락 금지, 4호는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인데요. 급한 대로 일단 뭔가 조치를 취해 놓는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경찰과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해서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피해자 말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예, 증거를 토대로 잠정 조치 명령이 내려지는데 앞서 영화 제작자의 경우에는 2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과 3호 연락 금지 명령 두 가지가 같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게 참 감정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건데 그렇게 보면 그죠? 네, 맞습니다. 스토킹 범죄라고 딱 규정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법으로. 네, 네.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다들 익히 아시겠지만 일단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도 없고 또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 전체를 말합니다. 네네. 구체적으로는 싫다고 하는데도 뭐 따라다닌다든가 길을 막아서는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기다린다든가 지켜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네네. 또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나 SNS로 메시지나 영상을 보내는 것 이런 것도 모두 포함되고요. 네. 또 물건을 보내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법은 시행돼서 괜찮겠구나 하는데도 피해자는 계속 나와요. 네, 더 강력해야 됩니까? 네, 좀 뭐 강력한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또 필요성이 있어 네. 보이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물론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까지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4호 잠정 조치죠.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구금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좀 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번에 그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를 할 때 아예 영장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사실 현재는 구속할 것이냐 구속과 불구속이 그렇죠. 두 가지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조건부 석방 제도라는 것은 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하면서 뭐 보증금을 납부하게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뭐 주거를 제한하든가 제3자의 출석을 보증하든가 아니면 전자장치 부착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이러한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피해자를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빨리 좀 같습니다. 도입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가해자로 이렇게 불리는 분이 이 피해자에게 보복 못하게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일단은 좀 그분을 네. 인신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전과 비교해 최근에는 스토킹 네. 범죄로 구속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그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그 2달 동안 300건 가까이 막 문자 메시지 보내고 또 살해 협박을 하고 직접 집에까지 찾아온 한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주거 침입 혐의로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나는 피해자에게 허락 받고 집에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를 증인 신문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 가해자가 2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주거에 침입하고 그러면서 피해자 폭행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는 검찰에서 곧바로 재판부에 구속신문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피해자 증인신문 직후에 가해자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보복 범죄가 진짜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어떻게 해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시행 단계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그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사건이 그냥 끝나는 그쵸. 거고요. 그다음 친고죄라는 것도 고소를 취하면 사건이 맞습니다. 끝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오히려 뭐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겁줄 수 있다. 네, 이 사건에서도 이제 주로 합의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정중한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피의자도 합의해 주면 없던 일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발생한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 불벌죄라든가 친고죄를 폐지하자 네, 이런 예. 주장이 좀 힘이 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잠깐 나오고 말 게 아니라 진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은 어떻게 돼요? 네, 우선 추가 범죄까지 나가지 않고 스토킹 범죄만 저지르더라도 그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흉기라든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나아가서 강력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로 처벌이 되는데요. 예. 이것 역시 보복을 위한 것이라면 보복 범죄로 추가로 가중 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얘기이기도 해서 그렇기도 한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이 좀 부실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좀 오래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11월에도 그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 경찰은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 이렇게 발표하면서 매일 위험 경보 판단 회의를 열어서 스토킹 사건을 주의, 위기, 심각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위기 이상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가해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고 즉시 조사와 입건을 해야 되고요. 예.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신변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경찰의 신변 보호 중에서 다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재신고하는 건수 자체만 지난해에 5,200여 건, 그리고 3년 동안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가운데 80%는 정식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현장 조사에 그쳤고 네네. 형사 입건만 하더라도 18% 정도에 불과했다고 안 되는 하거든요. 거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뭐 경찰의 시스템 정비라든가 현장 인력을 좀 확충해야 한다 아유, 이런 의견도 네.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허점들이 이렇게 보이면 빨리빨리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맞습니다. 강제로 보수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반해사 불벌죄라든가 친고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토킹 행위 자체가 사실 한두 번만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스토킹 피해가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위험성을 분류해서 피해자가 느꼈을 때 조금이라도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이 마음이 인식이 좀 어디 약간 느슨한 데가 없는지도 우리가 스스로 네. 늘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한 의원이 뭐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 진짜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난 되기도 몰랐어요.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그렇죠. 또 반복되고 지속되면 범죄까지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럼 처벌까지 되는 것이고요. 네. 사실 앞선 사건들 역시도 초기에 가해자가 뭐 신체적으로 크게 위협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 네. 이런 점을 안일하게 생각해서 좀 맞아요, 사건이 맞아요. 커졌다.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은 변호사의 내로남불이었습니다. (11시 43분으로) 갑니다. 금요일의 문화, 오늘은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라 뭐 진짜 공연 예술계 정신없이 바쁘고 행사도 많고 전시도 많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들 중 가을의 낭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전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없어졌던 낭만도 다시금 생기게 할 전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좋아요. 바로 경북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라는 전시입니다. 가을엔 어디든 좋습니다만 대학 캠퍼스에 또 낭만이 있습니다. 네. 미술관에 있는 대학들이 많죠. 네. 근데 학교 안에 있으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그냥 덜한 느낌, 관심이?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학교 안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들어가기엔 좀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은 항상 옆에 있어서 소중함을 모르곤 맞습니다. 하죠. 또 사실 대학 미술관이 활발하게 기획 전시를 운영하는 기회가 드물기도 합니다. 대개 대학 미술관은 그 대학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의 전시를 여는 경우가 많아서 네. 내부인들의 잔치가 되다 보니 학교 외부에서는 관심이 높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북대학교 미술관은 지난 2006년 지역 최초의 공공미술관으로 설립돼 좋은 기획 전시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는 대학미술관입니다. 네, 다양한 전시들을 하고 또 대학미술관이 가진 역할이 또 소중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미술관은 전시 기획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들을 매년 선발해서 전시 기획이나 진행에 참여시켜 실무를 배우게 합니다. 네. 또한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국의 미술관과 미술계로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대학미술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라는 타이틀 자체가 이렇게 관심을 확 끄는데요. 네. 어떤 전시예요? 네, 이번 전시는 연극과 미술의 융합형 전시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직면하고 돌아보게 하는 전시입니다. 네. 또한 연극과 미술은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두 분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런 물음을 던지는 전시입니다. 연극과 미술을 융합했다? 네, 어떤 걸까요? 네, 연극과 미술은 예술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행위나 결과물은 전혀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 전시에서는 우연성을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무너뜨려 몰입도를 높인다는 해프닝을 미술과 연극의 접점으로 삼았습니다. 네. 자, 예술적 상상은 어쨌든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그런 걸로 시작한 것 같은데, 자, 그런 해프닝을 어떻게 예술의 영역으로 갖고 온 거예요? 네, 해프닝은 이미 예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표현 방식입니다. 네. 창작자와 감상자 사이에 우발적이고 유희적인 행위를 연출하여 감상자를 예술 활동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표현 방식인데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주로 행해졌던 비연극적이고 탈영역적인 예술 형식입니다. 해프닝은 주제, 소재, 액션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전개하여 이른바 예술과 일상생활과의 경계를 없애려는 것이 하나의 특색입니다. 네. 해프닝의 가장 큰 특성인 우연성은 해프닝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한 관중의 예기치 않은 행동을 수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이번 전시는 미술관과 넓은 캠퍼스 무대에서 펼쳐지는데요.
관람객이 전시의 끝을 찾아가는 것도 전시의 한 부분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각각의 전시실을 거치며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관객이 결말을 모르는 극 속에 녹아드는 것처럼 관람객 스스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를 미래를 궁금해하며 작품을 관람하게 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미래를 모르는 게 삶의 이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재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네, 이걸 전시를 마주한다는 거죠? 네. 고민이 많은 청춘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지금도 당장 눈앞의 미래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그렇습니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 공포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기에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네. 그렇기에 현재를 뜻하는 present라는 영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죠. 네. 미술관에서는 이번 전시를 통해 두려움과 공포심에 선물을 풀어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설렘과 용기를 주고 싶은 것이 기획 의도라고 합니다. 전시는 한 번의 연극, 라이브 대학로, 에필로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의 연극, 라이브 대학로, 또 에필로그, 대구 연극과 행위미술 아카이브. 네. 한 번의 연극이라는 첫 번째 파트는 어떤 거예요? 네. 첫 번째 파트인 한 번의 연극은 마치 연극과도 같은 인생을 느껴볼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입구를 가로막은 출입금지 테이프를 제치고 그것도 사실 미술인 거죠. 네네, 작품입니다. 작품, 네. 그 테이프를 제치고 무대화된 전시장으로 입장하면 프롤로그 1막, 2막 1장, 2장, 3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나는 지금 인생 몇 막 몇 장에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상, 설치, 회화 작품들과 더불어 더 화이트 큐브라는 보드게임으로 제작된 작품에 참여해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전화부스에 들어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속내도 들어보는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라는 작품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네. 미술관 내부 전시를 모두 관람하고 나면 외부로 나가 경북대 백양로에 설치된 야외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전시 작품들을 관람하고 참여하다 보면 네. 우리의 삶도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자, 한 번의 연극 첫 번째 코스를 지나고 두 번째 파트가 라이브 대학로예요? 네네. 네. 두 번째 파트 라이브 대학로로 연결되는데요. 라이브 대학로는 대학 캠퍼스라는 장소적 특성을 활용해 캠퍼스 전체를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캠퍼스 곳곳에 미술 작품들의 QR코드를 숨겨뒀는데요.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물찾기 하듯이 QR코드가 쓰여 있는 간판을 찾아내면 핸드폰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렇게 뭔가 아주 괜찮은 전시를 하면 전시도 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주민들이나 또 다니는 학생들 같이 뭔가 참여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이번 전시가 미술과 연극의 융합이잖아요. 경북대 미술관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연극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합니다. 그 가운데 경북대 연극반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업도 있는데 네. 10월 4일 저녁 7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을 주제로 한 창작극을 야외 캠퍼스에서 선보입니다. 네. 라이브 대학로의 영상 작품들의 영감을 받아서 시나리오 작성에서부터 연기까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인데요. 교내 센트럴파크에 야외 무대를 조성하여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 깊어가는 가을밤에 캠퍼스에 돗자리 깔고 낭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네. 저도 가족과 함께 가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비가 올 경우에는 경북대 미술관 홈페이지에 공지가 뜬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파트 에필로그 이제 그게 끝 부분 이제 결말인 거죠? 네, 마지막 에필로그 대구 연극과 행위미술 아카이브에서는 현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연극과 행위미술을 함께 조망하며 시대별로 발전해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대구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연극과 행위미술 50년사를 정리하는데요. 관련 작품과 자료들을 전시해서 대구 지역 현대 연극과 현대 미술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미술과 연극의 만남이고 또 대학과 지역 그 사람들이 만나는 또 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시가 지역 대학 미술관에서 열린다는 걸 많이 알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네네. 건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저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야외 연극은 10월 4일 저녁 7시 경북대학교 센트럴파크 야외 무대에서 열리고 또 다양한 이벤트들도 진행되는데 경북대학교 미술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경북대 미술관에서 열리는 연극과 미술이 만난 시간입니다. 11월 30일까지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의 문화 경북대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와 공연 소개했어요.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계절은 두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네 밤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you'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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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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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you'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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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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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You are always with me in my mind. 가슴 한구석이 시려워. Oh baby I'm missing you every night. 네가 그리워. 나 외로웠나봐. 네가 없는 이 거리에 나 혼자 널 서성이나봐. 참 보고 싶나봐. 너를 보내놓고 아직 나 혼자 널 사랑하나봐. 아직인가봐. 사랑하나봐. 네가 날 떠나가던 시린 이 계절이 돌아오면 가을 타나봐.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들었습니다. 자, 이제 교통정보로 갈게요.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동북로 위로 공산수원지 삼거리에서 유통단지 삼거리 쪽 좌회전 차량은 공산수원지 삼거리 신호 2번에 지나고요. 장기로는 볼리초등학교 내거리에서 장기우체국 내거리 쪽으로 장기우체국 내거리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보도공사 중입니다. 이어서 국채보상로입니다. 무열대 내거리에서 공평 내거리까지 서행하고 있고 반대쪽 서대구 공단 내거리에서부터 동신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 살펴봅니다. 경부고속도로 위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부산 방향으로 남구미 166km 지점부터 일대 2km 구간 4차로에서 교량 점검 중이고요. 이어서 소통 상황 살펴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으로 동명휴게소에서 다부터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번 주말 대구 도심안에서도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해서 25일까지 열리고요. 달서문화재단이 내일 오후 6시 30분 월광수변공원에서 2022 시를 노래하는 달빛 콘서트를 엽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은 금호강 바람 소리길 축제를 24일, 25일 금호강 문화마당에서 연다고 하는데 갈수록 짧아지죠. 가을 시간 내서 이 가을 마음껏 즐기면 좋겠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